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할 때는 보통 청중들께 직접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사전에 취재 기자분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발제자당 두세 가지씩 질문을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죠. 먼저 발제 순서대로 이용진 본부장님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본부장님께 드린 질문이지만 다른 발제자분들도 나 거기에 대해서 좀 할 얘기 있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AI가 기술적으로도 아직 계속해서 디벨롭되고 있는 주제이고요. 근데 지금 특히 이러다 보니까 정책이 미치는 영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2020년에 AI 규제 정비 로드맵을 내놨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올해도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진흥책 또는 정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발제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9년 말부터 해서 국가 인공지능 전략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고 아직 모자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 정책의 어떤 방향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인공지능을 일상생활에 쓸 수 있도록 일상화 정책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반도체 기술하고 접목해서 AI 반도체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트랙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AI 기술에 대한 발전도 빠르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규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리장전이라던가 포용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성과, 우리가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규범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규범이라는 것이 표준, 글로벌 표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준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사실은 어떤 국가가 먼저 선두로 나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 환경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AI도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표준을 주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발표된 것들 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정하고 관련된 행정명령도 내놨고 또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달에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AI 표준 작업을 추진 중인데 백악관에서 180일 이내 우선 이행 사항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표준화 또는 규제 이런 내용들이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어떤 내용을 참고해야 될지요? 예, 굉장히 시의적절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앞에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 이제 10월에 미국에서 AI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 이제 올해 이제 7월 26일자로 이제 270일 정도가 경과됐는데 이 시점에서 얼만큼 그 행정명령이 이행됐는지를 같이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모든 어떤 이행 계획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제 이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안전과 보안에 관련해서는 AI 안전과 위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최종 프레임워크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각 부처별로 AI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이라던가 모델에 대한 평가 도구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어떤 AI 인재를 한 200명 정도 영입을 이미 완료를 했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한 1억 달러 정도의 어떤 기금을 이제 마련해서 환경을 하고 있고요. 제공하고 있고요.
또 책임 있는 AI 혁신을 위해서 80개 이상의 어떤 국가의 AI 자원을 기관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신 어떤 표준화 부분도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어떤 리더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 있습니다. 이제 4월 달에 이제 발표했던 니스트가 이제 글로벌 AI 표준에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참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표준이 있고 그 표준 안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할지에 대해서 180 이내에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 방법이나 위험 관리 같이 긴급하게 좀 필요하고 표준화가 준비된 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요. 이 에너지 소비라던가 적합성 평가 같이 앞으로 더 많은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상당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주제로 설명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인간과 AI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어떤 산업계 중에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다면 이제는 중소기업, 시민사회, 또 학계, 기업 그런 관련된 기관들이 같이 이제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은 에너지 소비라던가 적합성 평가, 또 설명 가능성, 인간과 AI 상호작용과 같이 미국에서 발표했던 어떤 우선순위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런 표준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는 정보통신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TTA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표준화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기업들이 결국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새로운 산업 분야는 더한데 지금 AI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중에서 혹시 정부에서 더 보완해야 될 정책이 혹시 있나요? 대부분 이제 AI 기업들 많이 만나다 보면 GPU 이런 인프라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인프라를 큰 기업, 대기업들은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이제 연구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려움들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침 이제 GPU 말씀을 하셔서 두 번째 발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전 세계 최고였다. 그거 지금도 사실은 최고죠. 예. 근데 이게 GPU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이제 GPU를 리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공급하는 데 지금 급급한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1등 국가였던 것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삼성과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전망이 있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끝도 없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다. 이제는 좀 불안해졌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질문인 것처럼 들리지만 일단 국민들한테 그게 첫 번째 관심사니까 우리 신동주 대표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AI의 이렇게 발전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부상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관점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AI가 더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이 활용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AI를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계속 주도를 하든 아니 그렇지 않든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관점에서는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모리 강국 1등이고 네. 지금도 점유율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처럼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점유율도 1등이지만 격차 2, 3등 기업과의 격차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그 초격차 면에서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어서 지금처럼 계속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초격차를 좀 다시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격차라는 건 기술적인 격차. 네, 기술적인 격차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점유율에 있어서는 아직도 괜찮은 상황이어서
네, 그 점유율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은 초격차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반도체 관점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이제 유지를 하고 네. 지금처럼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파운드리 및 이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생태계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수의 회사들에서 반도체를 이미 직접 제조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자체적인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개발을 그게 해왔고요. 가능해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AI 반도체 제조, 그러니까 개발에 있어서 어느 단계까지 직접 하는지는 다르지만 구글도 본인들이 필요한 TPU와 같은 AI 반도체를 벌써 버전 5까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거의 지금은 그리고 CCTV 업체가 자체에 필요한 AI 반도체나 반도체 그 SoC를 만드는 등 반도체가 더 다양한 기업에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 네. 파운드리가 중심이 되겠지만 그 앞단의 팹리스나 그 뒷단의 오사트와 패키징 업체들, 이 반도체 생태계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한 2, 3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2, 3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생태계의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는 네. 바람으로는 이제 1등까지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최소한의 2, 3위 경쟁력은 유지하고 1등으로 나아가는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새롭게는 이 엔비디아 지금 가장 많은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결국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이제 추가적인 경쟁력 확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 그러니까 CPU나 GPU를 저희가 뒤따라가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AI 반도체와 그리고 삼성의 엑시노스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AP 두 가지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 관점에서의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유지하고 그리고 파운드리 및 오사트, 디자인하우스,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 저희도 모빌린트도 이제 AI 반도체 기업으로서 거기에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좋은 전망이 우리나라에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결국은 AI가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의 기술력 그리고 그동안에 확보해왔던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지위 이것이 이제 AI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명한 사실로 네. 보여서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삼성인재 한물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맥락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옳지는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가장 중요했었던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의 초격차. 네. 그리고 초격차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의 점유율은 유지할 수 있지만 2, 3년 후에 점유율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런 평가는 지금 현재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전망에 대한 곳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어떻게 보면 좀 기울 수 있는데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AI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반도체에도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그 니즈가 생기고 또 그런 니즈에 뭐라고 할까요? 그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 캐치업하느냐 또는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AI 시대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산업을 리드해온 반도체 산업을 리드해온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도 좋은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하는 것은 경쟁력을 유지할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서서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시스템 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상황인 게 지금까지 사실 점유율이 거의 없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는 점유율을 이를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 새로운 기술인 AI 반도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기대가 있는 분야여서 뭐 저희 회사를 뿐만 아니라 뭐 국내 다양한 AI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네. 그쪽은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은 시장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시장이 더 확대된다? 아니요, 메모리 반도체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요. 네. 시장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근데 되고요. 뺏길 수 있다. 점유율에 대해서는 뺏길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네. 네, 그러니까 있지 결국 않나. 경쟁이 네. 심화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시스템 쪽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네, 근데 아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네.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다시 점유율이 높아질까라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주류였던 CPU와 GPU에서 지금 앞으로의 시장의 파이는 이 NPU AI 반도체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AI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출발선에서 한 지난 10년 전부터 달려왔고요. 국내 저희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뭐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기보다는 물론 엔비디아가 지금 NPU에 있어서도 가장 그러니까 흔히들 엔비디아가 GPU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미 AI 반도체 NPU에 있어서도 지금 1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도 이 AI 반도체 관점에서는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내년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제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AI가 굉장히 큰 변화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요즘 시장에서 많이 논의된 것은 이거 뭐 거품 아니야? AI가 지금 실제로 성과를 내는 데가 있어? 이런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발표 도중에도 우리 조 실장님 발표 내용을 보면 모든 AI를 도입한 모든 기업들이 다 성과가 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꼭 좋아지는 것만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의 성과가 나는가요? 아니, 전혀 성과가 안 난다면 정말 이 AI는 아직은 거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다 해가지고 또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의 성과가 나는가요? 일반 목적 기술이지만 이게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산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그 성과라는 측면을 저희가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어떤 그 컨설팅 펌 리포트를 보면 실제 성과 그 어떤 뭐 그 비용을 감소시킨다던가 혹은 매출을 늘린다던가 이윤을 뭐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이윤이 늘어나는 등의 성과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과가 나는 방식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활용은 하고 있지만 그걸 어느 부분에 활용하고 어떻게 하는 방식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는 거고요. 제가 리터러처에서 저희 연구원이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 좀 약간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 게 제조업 중에 저희가 실증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멀티플랜트 그러니까 공장을 여러 개 가져 있는 기업에서는 성과가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을 어디다 사용하냐 했을 때 과거부터 이제 가장 많이 됐던 게 공정 운영상의 공장 간의 이제 효율성을 이제 네. 극대화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장 간의 그 생산성 격차를 줄이면서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플리케이션은 뭐냐 하면 흔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충분히 이제 특정 분야에 개발이 돼서 많은 기업에 이제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이제 기업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AI가 사실
아직 전 산업 분야에 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 도중에도 또 말씀을 하셨어요. 활용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건 혹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는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초기 비용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프라인데요. 제가 네. 데이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현재로서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자체적인 R&D 투자가 이제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의 인프라 투자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저희가 이제 기업 사례 조사도 좀 많이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기술을 이제 저희 사서 이제 활용을 한다 해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 보안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체적인 결국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비용도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희가 산업이나 경제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그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제 바로 이제 성과로 나타내려면 빠르게 이제 그 구성의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언급하신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짧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일하고 계신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는 한데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많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까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또 그 부분도 실증 분석을 한 게 있는데 네. 실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졸 정도의 이제 생산직 노동자를 엄청나게 많이 실제 줄였습니다, 과거에. 그거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320만 개 일자리가 인공지능이 새롭게 이제 전문직을 없앨 거라는 뭐 약간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이렇게 심화되는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일자리 추정을 해봤을 때 특이하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공자의 특이한 부분은 석사 이상 학력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기존의 인력을 많이 대체하지만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응용하고 그 인공지능이 워킹하게 하는 직업은 현재로서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항상 이제 인력 부족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인력 부족이 있는 게 여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직종에 인공지능 결국은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쪽에 개발자들이나 뭐 활용할 때 이제 필요한 인력들은 반드시 뭐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이미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데는 없나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뭐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가르치지 않은 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오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자들도 다 대체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연구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잘못된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AI가 저희가 대체를 하지 못할 거라고 하거든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뭐 제가 농담이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여러 분야가 이렇게 쪼개보면 태스크별로 쪼개보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체하기 쉽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Q&A 시간에서 조금 미진한 질문들을 조금 더 드려봤습니다. 이제 Q&A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지금 기업 간의 그리고 산업 간의 국가 간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AI와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I가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미래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AI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바르고 지속적인 정책 그리고 기업의 사전적인 준비와 산업 차원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AI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이 앞서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기반이 갖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 토론이 AI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장에 관심을 가진 정부, 기업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벨 경영전략 포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